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오늘은 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고요. 오전에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김경록 씨는 정경심 교수의 자택에서 지난해 8월 28일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리해서 반출하고, 그리고 사흘 뒤 8월 31일에 정 교수와 함께 동양대에 내려가서 정 교수 연구실 PC를 반출한 혐의, 그것을 보관해 놓고 있던 혐의, 즉 증거 은닉 혐의로 기소가 됐죠. 그래서 지난번에 1심 선고가 있었고요. 1심 선고 형량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가 됐었습니다. 당시에 검찰은 징역 10월을 실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량을 두고 검사도 항소를 하고 김경록 씨 측도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요. 오늘이 2차 공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 1차 공판 때 김경록 씨 변호인단이 정경심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에 실제로 재판부에 증인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채택 여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미 지난번 첫 공판 때 좀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을 했습니다. 정 교수가 본인의 형사사건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증인으로 설사 출석한다 하더라도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증인 채택에 실익이 없지 않느냐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이유로 증인 채택을 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객관적 사실, 그리고 간접 사실로서 재판부가 판단을 하겠다. 더더군다나 이제 다음 주죠. 12월 23일에 정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김경록 차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2월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정 교수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선고 결과도 참고를 하고, 1심 정 교수 재판부에서 증거로서 채택한 진술조서나 이런 것도 참고를 해서 객관적으로 기록에 의해서 판단을 하겠다라면서 증인 채택은 하지 않았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검찰의 구형과 김경록 씨 측의 최종 변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검찰은 원심 형량과 원심의 구형량과 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 원심에서 구형하기로는 징역 10월 실형을 구형했거든요. 그래서 이 형량을 유지를 해달라는 거였고, 김경록 씨가 이 본인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은 참작을 해달라라면서도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라고 구형을 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김경록 씨 측에서는 이미 항소를 할 때 여러 가지 법리 오인과 사실 오해가 있었다, 그리고 양형이 부당하다라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해놓은 바가 있는데요. 오늘도 최종 변론을 통해서 같은 진술을 이어갔는데, 오늘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가운데에 배신감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김경록 씨가 마치 이 증거 은닉을 적극적으로 먼저 제안한 것처럼 정 교수가 진술을 했다. 그래서 김경록 차장은 마치 자기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듯한 정경심 교수의 태도에 인간적으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공판이 끝나고 나서 제가 김경록 차장하고 별도로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김경록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최종 변론이 있는 줄도 몰랐고, 최종 변론을 변호인단이 그런 내용의 발언을 할 줄도 몰랐다. 알았다면 내가 막았을 것이다. 왜? 나는 배신감을 느낀 적이 없다. 근데 변호인단이 무슨 이유인지, 법리적인 이유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런 워딩을 써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미리 알았다면 내가 막았을 거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저에게 전해왔어요. 그래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메인 타이틀로 이 워딩이 달리진 않았지만 부제목이라든지 기사 본문에 보면 이 배신감을 느꼈다라는 변호인단의 발언이 그대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변호인단의 일방적인 발언이었고, 정작 피고인인 김경록 씨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고 배신감을 느낀 적도 없다라고 전해왔기에 이 사실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언론 보도를 혹시 보시더라도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 밖에 김경록 씨 측 변호인단은 8월 28일에 자택 하드디스크를 분리하던 일, 그리고 8월 31일에 연구실 PC를 반출하던 일 모두 뭐 사전에 계획해서 했던 행위가 아니고 8월 28일에는 정 교수 자택에 생필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조국 전 장관의 지명이 되고 나서 인사청문회 전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각종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조국 전 장관 집 앞에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귀가하기 전까지는 김경록 차장이 조금 일찍 퇴근해서 정 교수의 집에 가서 함께 이렇게 있어 줬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생필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갔는데 갑자기 정경심 교수가 하드디스크를 분리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분리를 했던 것이고, 8월 31일에 동양대 컴퓨터를 반출하는 것도 뭐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고 그 이전까지는 정 교수가 우리 자녀들과 관련된 의혹이 나오고 있으니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좀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정도만 이야기했었고, 무슨 하드디스크를 분리한다거나 PC를 반출한다거나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고, 동양대에 내려가기 직전에 오후 5시쯤에서야 교체할 하드디스크를 좀 가지고 집으로 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서야 뭔가 하드를 교체하거나 PC를 반출하거나 할 모양이구나라고 처음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된 범행이 아니고 정 교수의 요청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행해진 행위였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정 교수와 이 김경록 씨 간에 주고받은 카톡 문자 메시지라든지 거기에서 사용된 어휘나 어투를 보면 고객과 자산관리인의 관계, 즉 상하관계, 갑을관계였음이 명확하다. 그래서 정 교수가 지시한 것에 대해서 뭐 단칼에 거절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위치였다. 그 점을 참작해달라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형량이 좀 과하다. 그러니 형량을 최대한 선처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김경록 씨 본인도 작년부터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임해왔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입장의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참작해서 선처를 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런 정도의 오늘 변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변론 과정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 사이에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포괄일죄라는 것은 어떤 여러 가지의 행위가 단일하고 연결돼 있는 하나의 범죄 행위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의미고요. 실체적 경합범은 이에 반해서 각각의 행위가 각각의 범행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지난번에 1심 공판 과정에서 김경록 차장의 증거은닉 행위를 포괄일죄로 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재판부에서는 처음에 부정적이었거든요. 이거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28일의 행위와 31일의 행위는 시간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장소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행위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처음에는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결과적으로 1심 재판부에서 선고하면서는 검찰 측의 주장을 인용해서 포괄일죄로 적용을 해서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변호인단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적용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폈어요. 김경록 씨 측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계획되어 있는 일련의 증거은닉에 하나의 단일한 이런 행위가 아니고 우발적인 지시에 의해서, 갑작스러운 지시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행해진 각각의 행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적용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인데요. 그럼 검찰은 왜 굳이 포괄일죄로 적용을 해달라고 했을까? 더더구나 1심 과정에서 재판부를 향해서 포괄일죄로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도 유리하다라면서 고양이 쥐 생각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거든요. 근데 검찰이 김경록 씨에게 유리한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굳이 포괄일죄를 주장할 리는 없고, 당시에도 제가 해석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김경록 씨 측의 형량보다는 조국 전 장관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다라는 것이 제 해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검찰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8월 28일에 자택 하드디스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가 누구와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통화하는 내용이 하드디스크를 분리하고 있는 내용을 중계하듯이 대화를 나눴다. 검찰은 그 상대방이 통화 상대방이 조국 전 장관이다 라고 소설을 쓰고 있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이 귀가를 했는데 김경록 차장이 방에서 나와서 거실에서 조국 전 장관을 조우하고 인사를 나눴다. 그 자리에서 조국 전 장관이 집사람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인사를 건넸다는 겁니다. 근데 검찰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증거 은닉을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인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또 하나의 소설을 만들어내죠. 이를 두고 김경록 씨 측에서는 조국 전 장관을 그 이전에도 서너 차례 만난 적이 있는데 만날 때마다 고맙다고 했다. 입에 달고 있었다는 겁니다. 고맙다. 집사람 도와줘서, 아내 도와줘서 고맙다 라는 얘기를 만날 때마다 입버릇처럼 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시기는 기자들이 집 앞에 진을 치고 있던 시점이었고 집에 이제 여자만 있는 집에 와서 김경록 차장이 같이 시간을 보내줬고 했기 때문에 더더구나 생필품까지 전달을 해주고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가장인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당연히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웠다는 거죠. 근데 검찰은 이것이 증거인닉을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인사를 한 것이다라고 소설을 썼던 거고, 또 하나는 사흘 뒤에 정 교수와 김경록 차장이 동양대로 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정 교수가 누구와 통화를 했었다. 조국 전 장관과 통화를 했는데 왜 내려가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더라. 그걸로 봤을 때는 조국 전 장관도 뭘 하러 가는 건지 익히 알고 있었고 그 뭘 하러 가는 건지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것이 증거 은닉, PC 반출을 하기 위한 것임을 이미 조국 전 장관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러니 조국 전 장관도 증거 은닉의 공모자다. 이렇게 해서 기소를 해놨거든요. 근데 포괄 1죄로 적용을 하면 조국 전 장관이 그나마 입증된 것은, 증언을 통해서 입증된 것은 자택에서 김경록 차장을 조우하고 집사람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인사한 것, 뭐 이런 정도예요. 그 밖에 증거 은닉을 공모를 했다, 미리 계획을 했다, 공소장에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런 사실이 입증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련에 연결돼 있는 하나의 행위로 봐야,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게 봐야 조국 전 장관을 증거 은닉 교사 혐의의 공범으로 형량을 받아내는데, 유죄를 받아내는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것 아닐까. 그래서 포괄 1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나름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뭐 관심법을 쓰지 않는 이상은 검찰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건 뭐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 다만 그동안 검찰이 보여왔던 여러 가지 언행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내려고 하는지를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라는 점이고, 오늘 변호인단, 김경록 씨 측 변호인단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포괄 1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으로 적용을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은 포괄 1죄가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유리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체적 경합범으로 적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는 1심의 주장을 오늘 변호인단이 다시 한번 법정에서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공판이 진행이 됐고요. 결심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 선고만 남게 됐습니다. 김경록 씨 측은 행위에 대해서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다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뭐 사실 오해나 법리 오인이 있었다,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있었다, 그리고 양형이 과하다라는 이유로 항소를 해놨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해달라라면서 형량을 줄이기 위한 변론을 이어간 것이고요. 선고 공판은 내년 2월로 잡혔습니다. 내년 2월 5일에 김경록 차장의 2심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때 전에 다음 주죠. 12월 23일에 정경심 교수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1심 선고 결과를 아마 김경록 씨 항소심 재판부에서 받아들고 참고해서 김경록 씨에 대한 형량을 정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김경록 차장을 글쎄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재판부에서 최대한 좀 선처를 해주고 김경록 씨의 주장을 좀 감안해서
뭐 무죄까지는 뭐 아니더라도 벌금형 선에서 선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오늘 공판 소식은 마치죠.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제 있었던, 아니죠, 오늘 새벽에 있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결과, 그리고 그로 인한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의 기회가 있을 때 제 생각을 또 공유해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김경록 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 소식에 집중을 해서 여러분께 소식을 공유해 드리는 것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